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지은이 사토 켄타로의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 작가의 내용을 봤었죠.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유익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순전히 이 저자인 사토 켄타로 씨의 기존 좀 활약과 그 이력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전 이 저작품에 뒤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도쿄 이과대학의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도쿄공대 대학원에서 유기합성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품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에 본격적으로 좀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쪽도 좀 재능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좀 그래픽화한 이 분자 이미지를 제작해서 관련 기사를 집필해 오는 그런 좀 굉장히 인기를 좀 누렸어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이 과학 블로거로 상당히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큰 히트를 치니까요. 이제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수입이 역전이 이제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글쓰기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과학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화학 관련 여러 가지 잡지 등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관련된 이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그리고 탄소 운명, 의약품 크라이시스, 제로 리스크 사회의 덫,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이 2010년도에 발간한 의약품 크라이시스로 과학 저널리스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화학 지식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서 이 협회가 주관하는 화학 커뮤니케이션 상을 받기도 했죠. 화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글쓰기 능력의 이 대중성을 고루 갖춘 참 찾기 힘든 귀한 과학자 겸 저술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은요, 이 제목 그대로 이제 12가지 이 소재하고, 그리고 이제 AI 시대니까 여기에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저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상 다 살펴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적당히 좀 살펴본 다음에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여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 좀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은 구입하셔서 읽어보고, 그런 좀 스터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펴볼 첫 번째 신소재는 이 동물이 만든 최고의 걸작, 즉 콜라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류는 여러 차례 빙하기를 경험했고요. 또 빙하기라고 이렇게 좀 특정한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랭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했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오랜 기간 좀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유일한 방한복이 되어준 것은 당시 동물의 털가죽이었죠. 그러니까 콜라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털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동물의 단단한 피부를 자르고 불필요한 살이나 지방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생가죽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대로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두질을 해야만 좀 편한 가죽 요소로 탈바꿈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무두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죽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이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얻었으니까 부패하기 쉽잖아요. 이런 동물의 지방과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고 이 콜라겐 이 사슬의 결합,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변화를 좀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죽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내구성을 높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 생가죽을 돌로 찢거나 아니면 인간의 이 치아의 힘으로 좀 찢은 다음에 침으로 그 아밀라제죠. 이 무두질을 좀 했어요. 하지만 이 머지않아서 여러 가지 좀 첨가물들을 좀 찾게 됐고요. 감즙 등의 식물성 탄닌을 사용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무두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크로뮴 염료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편리한 화학적 공정을 대체하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숙련도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이나 바늘 등의 도구를 만드는데도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보기 때문에 좀 그 값어치를 낮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지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죽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유연성과 보온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볍고 질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체 재료가 발명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죽 제품이 상당히 고가이고 크게 인기를 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대체로 그 비결은 이 가죽의 주성분인 이 콜라겐, 이 성분이 가진 이 특별한 성질 덕분인데요. 콜라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과 관련된 제품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도 아주 다량으로 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요. 콜라겐은 이 세포와 세포의 간격을 메꿔서 서로 좀 붙게 하는, 좀 결합이 쉽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역시 콜라겐인데요. 이 뼈는 이 콜라겐 섬유 사이를 인산칼슘 결정이 메꾸고 있어서 뭐랄까 우리 일반 건축물의 이 털근 콘크리트 구조, 이걸 연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이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질은 콜라겐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이 콜라겐이죠. 이 콜라겐은 성질이 좀 특이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은 이 단백질은 원래 한 20여 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이 일정한 배열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어내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이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른데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좀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원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반면에 콜라겐은 이 기다란 이 사슬 세 가닥이 하나로 꼬인 삼중 나선 구조의 이 긴 섬유로 단백질이 대부분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데 비해서 콜라겐은 세포 밖에서 주로 작용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콜라겐에는 다른 단백질에서 찾기 힘든 아주 기묘한 이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프롤린이나 라이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미노산의 여분의 하이드록시기,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원자 그룹인데요. 이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가 붙어있는 이 아미노산을 일컬음입니다. 이 여분의 하이드록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일부러 깨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콜라겐을 사슬 세 가닥이 하나로 꼬인 이 나선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프롤린에 붙은 이 여분의 하이드록시기, 이 옆사슬의 수소와 수소 결합이란 힘으로 연결되어서 굉장히 단단히 묶인, 그러니까 사슬이 잘 풀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물쇠가 헐겁게 되거나 벗겨진다, 그러면은 이 생명체는 굉장히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하이드록시기와 수소가 원활하게 결합하지 않으므로 수소 결합이란 좀 전에 말한 자물쇠를 채울 수 없겠죠. 그러면은 튼튼한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 내용으로 온몸의 혈관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열병이죠. 계열병 아시죠?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대항해 시대 때 비타민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선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중요한 물질이기에 사소한 결함만 생겨도 생명활동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물질이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은 이 전체적으로는 튼튼해지지만요, 그 특유의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인체 노화의 아쉬움이죠. 사실 인간의 피부를 구성하는 이 콜라겐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 구성하고 있는 다리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주름이 생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결합은 젊음과 미용의 큰 적이지만 이 콜라겐 조직을 강하고 질기게 하는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털가죽이 견고하고 이 따뜻한 이유, 바로 이 결합 덕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무척 고마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용보다는 생명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콜라겐의 성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콜라겐은 피부만 만드는 물질은 아니고요. 이 뼈에도 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특히 힘줄은 거의 순수한 이 콜라겐 덩어리 100%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옛날
석기나 청동기 이전에는 이 동물의 뼈와 힘줄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자체 방어를 하기도 했었죠. 일단 구하기가 쉽고요. 단단하고, 그리고 무게가 적당하지 않습니까? 이 뼈. 돌멩이와 더불어서 인류가 맨 처음 사용한 이 대동물, 대짐승류의 강력한 무기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휘두르거나 하는 이런 곤봉, 막대기 이런 식으로 쓰였겠죠. 그런데 이제 점차 발전합니다. 콜라겐을 듬뿍 포함하는, 그러니까 탄성이 좋잖아요. 유연성이 좋고. 그러니까 곧 활의 재료로 사용되게 되죠. 가장 오래된 활과 화살, 약 9,000년에서 1만 년 전 유럽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표적을 노릴 수 있는 활과 화살의 출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순수한 인간의 근력과 힘으로 보면은 웬만한 야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무슨 격투기를 좀 했다. 그래도 설마 곰이나 사자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한참 뒤처져 있던 인류는 힘센 동물들에게서 굉장히 위협을 받았음에 분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활과 화살 그리고 기타 무기류의 출현으로 역전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를 위협해왔던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게 전환되는 획기적인 시점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활과 화살을 비롯한 이 무기들을 개발함으로써 인류는 단숨에 이 동물들의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활과 화살이 널리 사용되니까요. 이제는 개량형이 나오게 됩니다. 비거리가 점차 늘어나고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속사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개량이 되었죠. 처음에는 나무를 사용해서 활을 만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탄력과 이 강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동물의 뼈나 힘줄을 합쳐서 복합적인 활이 개발되게 됩니다. 복합활을 만들게 되니까 훨씬 사이즈가 작아지고 가벼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말을 탄 채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병의 탄생이죠.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러한 복합활이 큰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화살을 만들려면 탄성이 높은 뼈와 힘줄 등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것들을 목재에 단단히 덧붙일 이런 접착제도 필요했겠죠. 이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제 갓풀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좀 끈끈한 물질인데요. 이러한 갓풀의 주성분이 이제 젤라틴입니다. 이 콜라겐이란 말의 어원은 이 갓풀, 즉 접착하는 물질인데요. 보통 미술의 이 회화 기법의 하나죠. 콜라주. 콜라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화면에 종이나 인쇄, 사진, 이런 거를 좀 붙여서 조금 첨가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와 뿌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한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 방식과 요소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된 이 콜라겐인데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콜라겐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속이나 도기류가 좀 인류사에 좀 발견이 됐잖아요.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도자기류가 훨씬 편해요. 밥 먹고 쓰고 할 때. 이전의 뼈, 그릇 등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높아지니까 모피 착용에 대한 반대운동이 좀 일어나게 돼요. 게다가 과학적으로도 이 합성 피혁이 워낙 발전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이고 이 보온성까지 천연 모피에 뒤지지 않는 이런 신개발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만큼 모피 수요가 필요하지 않게 상황이 변한 것이죠. 또한 콜라겐은 이 사진 필름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컬러 사진 필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필름 위에 여러 가지 감광제를 좀 대잖아요. 근데 이걸 콜라겐으로 분산시켜서 좀 층을 다르게 층층이 여러 번 바른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은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고 현상할 때 수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진 필름의 재료로 가장 적합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사진 필름은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이러한 내용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콜라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그러면 인류가 더욱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은
콜라겐이 활약할 부분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운명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 인간의 생체와 잘 맞는 콜라겐은 이 의료 분야,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폭넓게 그 활약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첨가물로 콜라겐을 널리 그리고 아주 깊게 사용 중이죠. 또 수술할 때를 보면은 외과 수술할 때 이 콜라겐으로 만든 실로 이 상처를 꿰매면 얼마 안 가서 실이 이제 분해되어서 몸에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을 뽑는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에 데미지가 적어지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할 때 콜라겐을 주입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뭐 이뿐인가요? 콘택트 렌즈나 이 치주병 질환에도 이 콜라겐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오늘날 콜라겐은 여기에 더해서 이 재생의료의 필수 재료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이나 부상으로 손상된 신체 장기, 그리고 신체 기능을 자신의 세포를 바탕으로 재구축한 다음 이식하는 치료법,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보다 훨씬 거부 반응이 적겠죠?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덜 부담스러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아마 의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각광받게 될 것임에 분명하겠죠. 콜라겐은 원래 이 세포와 세포를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와 그 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구조가 특수해서 다른 단백질과 비교해 좀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도 않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콜라겐은 이 재생의료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이 최첨단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각종 병원이나 아니면 메디컬 라인을 좀 돌아보면 연골이나 점막세포, 콜라겐을 조합해 만든 제품이 다량 발매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콜라겐이 활약할 분야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동물이 만들어낸 최고의 재료, 이 콜라겐인데요. 식물이 만들어낸 최고의 재료를 셀룰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이 재료가 인간 세상을 오늘날과 같이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콜라겐은 이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이 식물에게서 추출해낸 아주 귀한 소재죠. 셀룰로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물 섬유가 사실 굉장히 강한데요. 질기죠. 보통 좀 연약해 보이는데, 이러한 식물 섬유가 강하고 질긴 이유, 바로 이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고 불리는 이 몇 가지 물질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면은 셀룰로스가 골격, 리그닌이 근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식물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데, 이 셀룰로스와 리그닌 조합,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식물의 이 성장과 확대에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나무가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 절반 정도는 셀룰로스인데요. 그러니까 셀룰로스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천연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이 만들어내는 셀룰로스가 연간 1000억 톤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인류가 사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주위를 보면은 우리 주위는 모두 이 셀룰로스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몇 가지를 보면은 목재의 주성분도 셀룰로스이니까 건축자재나 연료로서 가장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못이나 무명 같은 천, 거의 순수한 셀룰로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료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식물성 섬유도 대부분 셀룰로스이고요. 의약품인 태블릿, 알약을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또 셀룰로스를 생산하는 세균도 있는데 아세트산균이 만들어낸 젤 형태의 셀룰로스가 아주 유명하죠. 또 화학적으로 가공한 셀룰로스도 있는데 이 아세테이트 섬유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폭넓게 사용을 했었죠, 예전에. 셀룰로이드, 역시 이러한 셀룰로스로 만들죠. 그리고 아세틸 셀룰로스라 불리는 물질을 이용하면 이 사진 필름이라던가 우리가 TV 브라운관 등에 많이 보이는 이 액정 디스플레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예전에 원시시대 때부터 최근에 최첨단 이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셀룰로스 제품을 말한다면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로는 물론이고 뭐 창문이나 뭐 이런 뭐 건축 자재 그리고 포장 재료 뭐 종이컵이나 우유팩 등의 용기류 뭐 화장지 기타 여러 가지 종이류 일상용품에 쓰이지 않는 이 내용들이 없습니다.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종이는 그만큼 유용한 이 신물질임에 분명했죠. 이러한 종이의 기원을 보면은 뭐 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 후한 시대의 환관이었던 이 채륜이란 인물이 이 발명을 했는데요. 이 나무 껍질이나 모시 조각 그리고 이 찢어진 어망 등을 원료로 해서 굉장히 얇고 그러면서도 질긴 이 종이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통 이제 뭐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뭐 대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든 뭐 목관이나 죽관 이런 걸 많이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 부피가 커서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종이는 글씨 자체를 편하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피도 굉장히 얇잖아요. 뭐 접어서 갖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죠. 뭐 말거나 모아서 묶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뭐 책이 되기도 하고 뭐 두루마리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성이 대폭 향상된 내용이죠. 물론 이 체륜의 종이 이전에도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던가 뭐 현천지 이런 내용들의 종이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굉장히 품질이 좋지 않았고요.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값도 대단히 비쌌죠. 체륜의 공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주위에 아주 널려 있는 이 흔한 재료 그리고 폐기물들을 원료로 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제조를 해낸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륜이 만든 종이는 굉장히 얇고 질겨서요. 이전의 종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 고품질이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종이의 등장은 이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원래는 이 한자가 이 소나 말의 뼈, 거북이 등딱지 뭐 이런 데 새기기 위한 좀 각골 문자로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목관과 붓 그리고 종이가 보급되면서 글자 모양도 변해 이 전서와 예서라는 서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뒤에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글씨체인 이 해서와 행서 뭐 기타 등등 여러 내용들이 좀 발명이 돼서요. 수많은 명필이 등장을 했죠. 뭐 왕이지 등이 활약을 한 것도 이 이후의 내용이고요. 점차 이 서예가 예술의 영역으로 격상된 그 내용의 원천도 이 종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과거제도 종이가 보급되지 않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좀 제도죠. 과거라고 하면은 보통 그 일반 백성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이 국가의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인데요. 이 가문에 얽매이지 않고 이 초야에 묻혀 있는 인재를 발탁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제도이지만요. 그만큼 경쟁이 심해서 몇천 대 1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이 시험 내용이 이 40만 자를 넘는 이 고전과 주석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컨닝과 부정행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수십만 자가 빼곡히 적힌 이 컨닝용 속옷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시험 자체를 위해서도 엄청난 양의 종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종이와 붓이란 이 뛰어난 필기도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대규모 인재 채용의 이 행정 정책도 탄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동양에 관한 부분이 커요. 왜 서양에서는 이렇게 종이에 관한 내용이 좀 뒤늦게 나타났는가? 역사적으로도 좀 전달이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한 750년경에 당시에 당나라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러한 과정 중에 좀 서구 세력의 좀 대표적인 당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제국,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부근에서 한번 일대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탈라스 전투인데요. 이 전투로 당나라군이 대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승리한 측의 이슬람 자료긴 하지만 당나라 포로만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전쟁 결과 자체보다도 이 당나라군 포로 속에 있던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 그러니까 이 제지업자들이 바로 이제 이슬람권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종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주 우연한 내용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종이를 접한 이 아바스 왕조 사람들, 왕족들이죠. 바로 종이의 이 중요성과 우수성, 편리함을 깨달았습니다. 종이의 재료가 될 만한 식물을 찾아서 제지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약 40년 뒤에는 수도 바그다드에 제지소를 세워서 행정문서와 공문서에 본격적으로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종이는 유럽에까지 전파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십자군 원정이 가장 큰 전파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빨리 퍼질 것 같았던 이 제지 기술이 생각보다는 매우 천천히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중국이나 동양과 다르게 유럽에서는 당시 이 제지술에 적합한 이 식물을 좀처럼 좀 손에 넣기가 어려웠던 데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재료, 바로 이 낡은 린넨 재료인데 이 종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린넨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료의 부족으로 종이의 전파가 느려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좀 당분간 이어지다가요. 이 독일의 이 프리드리히 켈러라는 사람이 이 목재로 펄프를 만드는 법을 개발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종이를 비로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술의 이 형성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동양에서는 주로 이 서예나 수묵화 등의 이 종이를 그림의 재료로 하는 예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이 당시를 보면은. 한편 서양에서는 이 종이가 귀하니까 오랜 기간 이 조각품, 이러한 내용들이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회화나 이 프레스코화, 그리고 유화, 이런 장르가 좀 주를 이루게 되었죠. 만약에 유럽에 질 좋은 종이가 풍부했더라면 아마도 서양 미술사의 흐름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종이를 구하기 어려웠던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종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폭발적으로 좀 기간을 당긴 바로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쇄술의 발명인데요. 인쇄가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는 사실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인쇄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 구텐베르크죠. 포도 압착기를 개조한 인쇄기로 1450년경부터 인쇄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잉크나 이 활자의 대량 생산 방법부터 이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냈다고 하는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활약으로 당시 이제 그러니까 서적의 가격이 단숨에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쓸 때마다 오타, 그러니까 오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 건너갈 때마다 책의 원문이 오역되고 왜곡되기 마련이죠. 이러한 정확성에도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구텐베르크 자신은 인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많이 빚을 지고 좀 돈을 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노력 끝에 이 인쇄기를 발명하긴 했지만 이 거대한 빛의 사슬로 인해서 저당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발명자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내용이죠. 오늘날에는 거의 그냥 기계식으로 서양에서 이 제지술을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구텐베르크.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전혀 이 발명의 대가를 받지 못한 좀 발명가의 쓸쓸한 말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로 만들어진 것 중에 악명 높은 면죄부가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는 대신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이 방식에 많은 사람이 이 교회의 타락을 느끼게 됐는데요. 당시 독일의 신학자인 마틴 루터도 한 사람이었죠. 당시 루터가 이 면죄부의 옳고 그름을 논한 95개조 반박문은 활판 인쇄로 찍혀서 전 유럽에 배부가 되었고요. 그 내용은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체 그리고 한 달 만에 기독교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좀 느리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빠른 이 정보의 전파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분노의 물결이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져서 유럽 전체를 집어삼켰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대량으로 생산된 이러한 얇은 종이가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보통 어떤 좀 획기적인 이 교육상의 개혁이 일어나면은 당시의 위정자들은 길을 쓰고 이를 전파시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보면은요. 당시 세종대왕이 이제 좀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하위층들에게도 계속 전파가 되고 자가 발전을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윗대가리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인류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뒤로 갈수록 이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서 낮춰 부르고 멸시하고 천대해서 결국은 없애버리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서양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이의 좀 발달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결국은 당시의 왕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이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폭압과 압정을 행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종이와 인쇄술에 따른 지식의 보급, 유럽에서 과학기술이 보급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인쇄술이 보급되지 않았는데요. 보급은커녕 굉장히 경시되고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라고 뭐 종이의 우수성을 몰랐겠습니까? 바로 이 조선의 한글과 같은 이제 그러한 루트를 밟게 된 것이죠. 정보의 유통을 막고 지식을 독점하기 위한 계략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무언가를 쓴다는 행위는 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었으므로 이 코란을 필사하는 일, 무엇보다 고귀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문자를 필사하는 일은 동양의 서예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한 분야로 좀 추앙을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기계에 맡긴다는 것, 이슬람인들에게 타락이자 신의 가르침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슬람권에서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고위 위정자와 고위 종교인들을 일컬음이죠. 뭐 어쨌든 간에 당시 8세기부터 13세기까지만 띄워놓고 보면은 이슬람권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추월을 당하더니 결국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뒤처지고 말게 되죠. 이렇게 된 큰 원인, 인쇄기술 도입을 거부한 탓에 지식 보급이 저해되었던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후에도 이 종이를 매개체로 해서 이 정보와 지식이 계속 전달이 되었고 세계의 역사와 문화는 이를 바탕으로 계속 변해가게 됩니다. 오늘날 종이의 혜택을 일반 사람들은 의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종이는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하고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인류의 문명은 셀룰로스로 구성된 이 얇은 이 종이 조각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이 극명하게 발전을 하니까요. 이 대중매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셀룰로스의 지위도 점점 위협받게 됩니다. 즉 각종 좀 자기 기록 매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일단 저장 매체의 양 자체가 틀리죠. 책 한 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점 전체에 있는 내용이 자기 기록 장치 한 장 안에 그것도 매우 많은 여분이 있을 정도로 좀 기록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필요한 정보로 순식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까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록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제 종이의 시대가 끝나고 종이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면은 전 세계 종이의 생산량은 연간 4억 톤에서 5억 톤에 이를 정도로 오히려 더욱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열람하기 위한 종이의 수요도 더욱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이러한 종이 사업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종이를 종이 그 상태로 놔두지 않고 점차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노셀룰로스가 대표적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셀룰로스는 식물에서 얻은 셀룰로스 섬유를 이 수십 나노미터쯤 되는 크기로 분해한 물질인데요. 이것을 굳히면 굉장히 투명해지는 성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종이는 셀룰로스 섬유 사이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해서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는 이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나노셀룰로스와 플라스틱을 합치면 무게가 이 강철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면서 강도가 5배가 높은 이러한 슈퍼 재료가 탄생하는데요. 이 혼합하는 이 플라스틱의 성분을 바꿈으로써 전기를 통과시키는 종이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제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 가볍고 저렴할 뿐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응용 범위까지 가진 이 재료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탄소 섬유나 기타 여러 가지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공기나 자동차에 쓰면 연료가 크게 절약되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어드는 그런 재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죠. 나노기술 시대의 이러한 종이, 강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우수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도 응용 범위가 굉장히 계속 넓어지는 이 셀룰로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에 계속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중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방금 이 종이를 대체해서 새로운 이 저장 장치의 혁명을 갖고 왔다는 이 자기, 즉 자석인데요. 이 그리스의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산출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동양을 보면은 옛날 이 중국에서 이 철이 자석에 딸려오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애로운 엄마를 따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자석을 자애로울 자자와 돌석자로 표현해서 자석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자석의 실용적 가치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이 중국인, 이 자석이 남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석을 나침판으로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 자석과 제지법, 인쇄술과 화약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석은 여러 가지로 독특한 성질임에 분명하죠. 이러한 성질을 좀 더욱더 개선해서 나침판으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명나라 때 영락제 명령을 받은 이 환관 정화였습니다. 당시 이 정화를 총대장으로 해서 서양 취보선, 즉 서양에서 보물을 가져온다는 뜻의 이 대함대를 발진시켰는데요. 당시에 총 함대수 62척, 함대 한 척의 길이가 150m, 현재의 기준으로 말하면 8,000톤급 배에 해당하는 대형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화가 항해를 떠난 지 거의 한 1세기 정도 후에 인도양을 여행한 이 바스코 다 가마, 포르투갈 출신이죠. 이 사람의 함대 기함이 약 120톤급이었다고 하니까 정화가 이끌었던 함대의 규모가 얼마나 월등했는가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어떤 물건이나 법칙, 행정, 법률, 기타 사회, 경제, 뭐를 보든 간에 동양, 중국이긴 하지만요, 서양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좀 등한시한 이 몇백 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아주 끔찍한 일을 좀 겪게 되죠. 과학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멈추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임에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화의 서양 치보선 항해는 약 7차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함대가 명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의 아프리카 지방까지 가서 이 수많은 이 진귀한 물건들을 명나라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 흐린 날에도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엄청난 이 대항해는 분명 불가능했을 것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은 발명품이긴 한데요. 이러한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이 나침판의 예기치 못한 약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자석은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데요.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정북 쪽에서 약간 좀 좌우로 바뀌는 이런 기운 곳을 가리킵니다. 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부르는데 알고는 있었다고 해요. 이미 중국에서는 8세기, 9세기경에 이 편각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들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편각 오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은 대부분 이제 항해자들이 많았는데요. 우리에게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을 목표로 이 원대한 이 항해를 좀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침판이 북서쪽으로 점점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 따라서 변하는 편각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이 항해의 오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배 진동이나 이 주변의 철로 관계된 제품이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이 편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죠. 한번 떠난 배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럼 이런 편각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원래 자석은 왜 남북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가? 이 내용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 자석에 관한 기초를 닦은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윌리엄 길버트인데요. 그는 평생 자신이 알아낸 수많은 연구 결과를 자석론이라는 연구 논문에 총망라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약한 자석은 강한 자석으로 강화할 수 있고 물체로 차단해도 자기력은 계속 전달되며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자석에 관한 이 수많은 미신이 옳지 않다는 이러한 사실 또한 밝혀냈습니다. 자석론의 가장 큰 성과,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점인데요. 이때까지는 이 북극성이 자석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석이 남북을 가리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버트가 실험 결과로 이를 부정해냈죠. 그의 추측에 따르면요, 지구가 자기를 띠는 까닭은 지구의 내핵에서 녹은 철, 기타 등등이 이 자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열대류, 그러니까 열의 작용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 공기가 흐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전류가 발생되고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자기극이 시대에 따라 이동하는 까닭은 이러한 액체 상태의 철이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길버트의 자석 연구, 인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지구가 단단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새로운 지구관 확립의 주춧돌이 된 셈이죠. 이런 지구의 자기는 인간의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변동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 남북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도 지구 역사 속에서 최소한 수백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시절도 아니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지구 자기 역전 현상, 약 77만 년 전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지구의 자기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전에 코스모스 편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우리 그 태양계의 금성과 같은 별로 변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생지옥의 별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그 내용과 중복되니까 다시 말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지구 자기가 역전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GPS나 이 통신 인프라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오존층의 변화로 자외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 작용을 하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좀 전기와 자기장의 이런 역할 이후에도 이 많은 과학자가 좀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하면서 점차 물리학의 이 중요한 이 갈래의 흐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요. 19세기에 접어들면은 이 두 분야를 통합한 이 천재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한 명이 마이클 패러데이, 또 한 사람은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입니다. 아마 우리 둘 다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이 패러데이는 실험을 통해서 이 전기와 자기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했고, 맥스웰은 이론을 연구해서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이 전기를 자기로, 전자석이죠. 그리고 자기를 전기로, 발전기인데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패러데이는 직접 원시적 발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동력으로 바꾸는 데도 성공했죠.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패러데이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인데요. 화학에서 물리에 이르는 아주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고 실험기구나 각종 유리 이런 것도 다 발명을 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까지 아주 재밌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탤런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자기학, 이 패러데이의 역할과 그 뒤에 과학자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전기 제품이 대부분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업적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요. 모터 있지 않습니까? 이 모터가 바로 이 자석에 코일을 끼워 넣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코일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자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영구 자석의 이런 사이에서 흡인력과 반발력이 생기니까 계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모터의 반대로 돌리면 이게 발전인데
외부의 힘으로 코일을 회전시키면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되죠.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명이 계속 발전하게 된 것이죠. 현대 문명은 곧 자석 문명이라고 말해도 과장된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력의 응용 분야는 이런 방금 말한 이 모터와 발전뿐만이 아니라요. 바로 이 정보를 기록하는 데에 큰 효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요. 이전에 종이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죠. 이러한 자기기록 매체가 등장한 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그러니까 한 1880년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술자 오벌린 스미스가 철사 있지 않습니까? 이 철사에 녹음하는 방법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나 처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이니까 이 녹음의 음질이 형편없었겠죠. 그래서 상용화되거나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이 독일의 화학공업이 이 합성수지 테이프에 이 자성체인 산화철을 코팅을 해서 바로 우리가 좀 오랫동안 썼던 이 녹음 테이프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테이프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테이프 리코더의 원조 이 제품인 셈이죠. 이러한 자기 테이프는 오랜 기간 이 녹음과 이 녹화 매체의 좀 정점에서 좀 역할을 발휘했지만요. 이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플로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에게 역할을 내주게 됩니다. 이 테이프와 달리 원반은 엉키는 요소가 없고요. 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이 테이프를 밀어내게 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의 원리는 모두 비슷하고요. 디스크에 코팅된 자성체를 이 미세한 구획으로 나누고 이 구획들을 자기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자석들이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자석도 세상의 변해감에 따라 차세대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현재 세계 최강의 자리에 군림하는 자석, 네오디뮴입니다. 워낙 강력해서요. 작은데도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고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의 소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첨단 기술 제품의 이 필수적인 자석으로 바로 이 희소금속인 이 네오디뮴 등이 사용되면서 이러한 국제 정치사의 여러 초점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요. 다 얘기하기가 너무 좀 볼륨이 크고요. 어쨌든 간에 모터와 전기 같이 인간의 힘의 몇백 배나 되는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자기 기록 장치는 인간의 기억력을 거의 무한대로 증폭을 시켜줬잖아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우리네 인간, 생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위층에 속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힘이 떨어지죠, 동물들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재료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현재와 같은 번영을 이룩해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바로 이 신소재와 함께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죠. 이렇게 보면은 자석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고 인간 세계에 도움을 준 요소도 몇 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을 끌어당기는 돌을 발견한 이래 수천 년간 인류는 자석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담으로 그 성공이란 요소에는 타이밍이란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자기 기록 매체 있지 않습니까? 테이프하고 레코드판, 그리고 CD나 기타 저장 매체요. 이 1950년대 이후를 보면은 전 세계 음악계에서 잇따라 이 슈퍼스타들이 대량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전 시대와 음악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은 1950년대 이전에는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가 없었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더욱 뛰어난 이 가수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노래와 작품을 매우 싼 값에 고품질로,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해줄 재료가 없었을 뿐이죠. 이 기록 매체의 발달, 음악 그 자체, 아니면은 그 음악가라는 존재 자체의 성질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200년, 300년 전을 보면은요, 훌륭한 가수와 연주가가 굉장히 많았겠죠? 지금 못지않게.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긴 사람을 보면은요, 가수가 아니라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입니다. 옛날에 음악했던 사람 하면은 우리는 작곡가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신 노래 히트작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기억하지 그 노래를 만든 작곡가나 작사자를 기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이 작곡가는 종이 악보로 자신의 작품을 많은 나라, 먼 나라, 그리고 미래와 후세에 전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시의 연주는 기록 장치가 없으니까 일회성입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그날 끝이죠. 제 아무리 훌륭한 연주라고 해도 그 장소에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내용과 감동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가수와 연주자가 연주하는 모습을 거의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을 하죠. 직접 감동을 만들어내는 가수와 연주가가 주목받는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목을 받았던 이 작곡가가 배우에 머무르게 된 이러한 변화 이유, 바로 기록 매체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 재료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수를 얘기했던 거고, 뭐 철, 폴리염화 비닐, 뭐 석기, 그다음에 각종 희소 금속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재밌는 역사적인 사실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모든 과학적인 내용은 결국 역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1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편에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우리네 일상과 역사와 문명을 바꾼 새로운 신물질들에 대해서 새롭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인간의 정신 문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봤어요. 뭐 셀룰로스라던가 아니면 마그네틱 이런 자기 기록 장치들, 인간의 오늘날의 정신 문명과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어오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문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건축물, 그리고 뭐 조형품, 그 특정한 뭐 어떤 만들어낸 물건이 좀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재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가 확실히 떠오르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재들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인 소재, 이 재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그럼 무엇을 말함인가?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자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철을 꼽고 있습니다. 예전 기원전 15세기경에 소아시아에서 처음 문명을 일으켰던 이 히타이트인이 처음 이 철을 사용한 이래 이 철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 문명과 사회에 큰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문명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철은 그 효용성이 엄청나죠. 무기로 사용할 경우가 아마 가장 먼저였으리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 기존의 뭐 나무나 돌, 그리고 청동과는 확실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었죠. 상대편에게 격심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뭐 굳이 무기뿐만이 아니라 농기구 등으로 활용을 해도 그 효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괭이나 낫 등의 이 농기구로 만들면 매우 효율적으로 힘을 적게 들이고도 이 논밭을 좀 풍성하게 일굴 수가 있죠. 철로 도구를 제대로 만들면 뭐 암석이라든가 뭐 나무 목재 등도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철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이런 좀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인류에게 철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면서 뭐 굉장히 좀 단촐하고 허름한 그런 좀 거주 공간에서 주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철은 산업이자 오늘날 인간의 문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물질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철은 이제 좀 장단점이 뚜렷해요. 이 순수한 철 자체는 이제 은백색의 무른 금속인데요. 원래 다른 원소를 넣어서 합금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철의 성질을 좀 개량을 해야지 그나마 좀 쓸 수가 있어요. 이 순수한 물질로만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강도라든가 경도가 뭐 텅스텐 합금이라든가 이런 좀 신소재에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녹슬기가 쉽잖아요. 뭐 자연 상태 어느 정도만 둬도 금방 부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 재료로서 원래 큰 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이 가공성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물건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죠. 일단 녹는 점이 높잖아요. 섭씨로 1535도. 그러니까 이 제철을 하려면 이 풀무질 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기를 공급해서 고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 철기 문명보다 청동기 문명이 먼저 발달한 까닭은 바로 이 녹는 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철 기술이 부족하니까 청동의 녹는 점은 약 900에서 950도거든요. 그러니까 청동이 아마도 인간에게 보다 더 쉬운 물질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이 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일단은 이 클라크 수,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느 정도에 존재하는가의 이 비율을 보건대 이게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 금속 중에서는 이 알루미늄 다음 가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클라크 수가 이 지각과 해수, 즉 인류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철은 철광석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내핵, 외핵 이런 쪽에 철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전체로 따지면은 중량의 약 30% 정도가 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구가 갓 탄생해서 아직 좀 지구 자체가 좀 흐물흐물한 그런 좀 녹은 상태였을 때 대부분 지구 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에는 얼마 안 되는 양만 남은 것인데 그것만 따져도 전체 원소 중에 4등이에요. 지구의 철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상 지구는 철의 행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의 이러한 좀 많은 양, 바로 인류의 민주주의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철이 이제 좀 보편적으로 양이 많고 좀 넓은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철기 이전의 청동, 이 청동의 바탕이 되는 이 청동 광석은 굉장히 희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지배 계급만이 좀 손에 넣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철광석은 이 지구 전체에 아주 골고루 그리고 아주 많이 분포를 했기 때문에 이 제철 방법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 방법만 알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강력한 무기는 특정 계급의 이 독점물이 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철이 민중에게 힘을 주었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죠. 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 계급의 위화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단순하게 좀 아이폰 전화기를 만드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대중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다 넓은 확장, 정보의 공개 이런 쪽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 이 철도 그런 류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괜찮으리라 봅니다. 역사를 바꾼 이런 재료에는 사실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희소성 때문에 누구나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물질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금 같은 내용으로요. 그리고 아주 값싸고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세상에 전파되므로 세상을 바꾼 물질, 바로 이 철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의 또 하나의 특징, 모든 물질은 결국 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보통 이제 그 핵물리학의 내용인데요. 이 원소와 원소를 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어떤 내용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뭐 원소 간 결합을 재편성한다던가 아니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원소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원소로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왜 그 다른 물질들을 금으로 바꾸려는 이 연금술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당대의 천재들인데 이 수천 년간 싼 물질에서 좀 비싼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라고 불리우는 뉴턴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죠. 즉 화학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한 것은 물리학, 정확히는 핵물리학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태양과 같은 항성의 내부 1000만 도씨가 넘는 고온 상태입니다. 이 강렬한 열로 원자핵이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원소가 생기는 이 메커니즘인데요.
우리 태양에서는 좀 현재 가장 작은 원소가 수소입니다. 이 수소끼리 융합을 해서 두 번째로 작은 원소인 헬륨이 한참 생기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별, 이 무거운 원소끼리 융합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작용을 계속 하는데요. 다만 이 무한대로 무거워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를 넘으면 원자핵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원소가 더는 합성되지 않는 어떤 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선이 바로 철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양성자 26개, 중성자 30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철의 원자핵, 모든 원자핵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에 속하면서 이보다 작거나 크면 불안정해지는 그런 물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철이 이 지구상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보통 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졌다는 이 설이 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좀 연구가 발전해서 이 중성자 별이라 불리는 이 무거운 별들이 충돌하거나 합체할 때 이 만들어져서 방출되었다는 설이 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 있는 금이나 은, 우리 몸속에도 있는 이 아연이나 엽산과 같은 이 무거운 원소들 모두 이렇게 해서 생겨난 우주의 이 작용에 의한 별 조각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원소들이 언젠가는 뭐 먼 미래겠지만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서 철로 바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철광석 덩어리로 변한다는 내용이죠. 현재 우주가 탄생한 지 약 138억 년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실제로는 더 역사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무한한 우주에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우주에서 한 점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이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할수록 뭐 좀 어이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이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 단계에서 우주 전체 원소의 93% 이상이 수소, 두 번째로 많은 헬륨을 합치면 두 원소의 비율이 99.87%에 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구한 세월이 흐를수록 서서히 철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원소는 언젠가 철에 도달된다고 추측이 되는데 물론 그 까마득한 미래가 되기 전에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겠죠. 우주에서 모습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철덩어리만이 가득한 쓸쓸하고 차가운 공간, 그것이 바로 우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모든 이 존재의 의미를 말살하는 그런 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철의 장점, 양이 풍부하다는 것 외에도 이 성질 자체에도 그 특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금속과 섞어서 합금으로 만들면 더욱 뛰어난 재료가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쉽게 자석이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철의 합금 중에 가장 중요한 합금은 이제 강철인데요. 그러니까 이 강철은 한 0.02%에서 한 2% 정도의 탄소를 포함하는 철을 일컬음입니다. 이 탄소가 섞이면서 기존의 철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지고 이걸 또 추가로 두드려서 늘리거나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날카로운 쇠붙이, 바로 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대 전쟁 무기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철이 있죠. 이 강인한 강철은 이 단순히 이 철과 목탄을 가열한다고 해서 뭐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을 녹이려면 이 고온의 불꽃이 필요하고요. 이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서 높은 화력을 유지해야 하죠. 게다가 철은 만약에 탄소 함유량이 너무 많으면 이 강도가 높아져서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좀 두드리면 깨지는 것이죠. 갈라져 버려요. 이때 가장 처음 이 철을 발견한 히타이트인 이 조건들을 조절해서 우수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알아냈기 때문에 당시의 주변국들을 좀 정벌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현재 시리아와 이집트 방면까지 좀 막강한 세력을 떨쳤는데요. 이 제철 기술이 이때부터 등장함으로써 인류는 문명사의 커다란 이 속도의 발전 단계를 좀 거치게 되고 기존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당연히 이러한 기술들을 이 히타이트인은 극비에 붙였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결국은 다 퍼졌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술이 공유가 되니까 이 히타이트 제국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번성기를 뒤로하고 기원전 1190년경에 철을 가장 먼저 발명해낸 히타이트인은 멸망하게 되었죠. 뭐 반란과 이민족의 침입 같은 것도 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제철에 필요한 기술의 유출, 그리고 강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목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좀 가혹하게 파괴해버린 점, 바로 인간의 멸망에 좀 이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타이트인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한편으로 거대 산업이 피하기 힘든 이 환경 파괴란 문제를 아주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지구, 오존층 파괴부터 시작해서 이 빙하가 녹는 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와 그 영향이 이미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결과가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녹슬는 점이 이 철의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녹슬지 않는 철을 만드는 것이 좀 고대로부터 인간의 꿈이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 녹슬지 않는 철이란 인류의 3, 4천년에 이르는 꿈을 실현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스테인리스 강인데요. 이 완전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는 1912년 영국의 해리 블리얼이라는 이 과학자가요, 제철 회사에서 이 화기 폭발에 견디는 금속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중에 이 크로뮴이라는 금속을 약 20% 정도 넣은 강철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합금이 이제 가공성이 상당히 나쁜 실패작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합금의 이제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어디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이 금속 덩어리가 전혀 녹슬지 않았다는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철이 녹슬지가 않는다니. 그래서 브리얼리는 여기서부터 연구를 좀 거듭한 끝에 가공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극복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바꿔왔는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도 사실 녹이 슬기는 합니다. 다만 이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이 강철에 함유된 크로뮴이 이제 산화될 때 아주 얇고 이 튼튼한 막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산소 공격을 막아서 내부로 녹이 진행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뿐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 강도나 가공성, 그리고 이제 용접을 할 때의 그 편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아주 특수 강철들이 다수 개발되어서 우리의 오늘날의 문명과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채로운 합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금속에 대한 포용성, 이것이야말로 이 철이란 원소의 가장 큰 힘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제철 기술, 오늘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중이고요. 전 세계 금속 생산량의 90% 이상이 철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달한 현재에도 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이 곧 힘, 국력이라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데요. 이 강철 생산량은 이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가장 뛰어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 후에는 영국,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힘의 축이 신흥 강국인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1970년경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두였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 파동을 계기로 당시에 구소련에 잠깐 넘어갔다가 소련이 붕괴한 후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 이러한 순서로 이 철의 이 종주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이 철 자체의 양은 아주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철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 그런 시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철소는 이 대규모인데도 엄격히 온도를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해서 강도, 그리고 연장성, 용접의 용이성, 뭐 기타 다양한 요구를 만들어내는 이 특수강, 이 특수철을 만들어내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철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해 왔다는 내용보다는 문명이 이러한 철의 성질에 맞춰서 적합하게 발전해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철 이후에도 이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 기타 여러 가지 뛰어난 재료가 많이 등장했지만 철을 아주 많은 분량으로 직접 대체할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과정으로 보건대
앞으로도 당분간 등장할 것 같지는 않네요. 이 히타이트 민족이 철의 이 제철법을 발명해낸 이후로 인류는 변함없이 이 철기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철이 재료의 제1번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철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볼 내용은 플라스틱입니다. 철이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을 좀 그 기반에서 받들어온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이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 이 많은 부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대체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플라스틱 섬유로 된 옷을 입고요, 플라스틱 책상, 의자 이런 쪽에 앉아 있고, 각종 장이나 우리의 주변의 생활 자기용품들은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진 내용으로 결제를 하고요, 플라스틱 매체로 기록된 영상을 플라스틱제 화면에 띄워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렌즈 등을 보면은 다 플라스틱이죠.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는 수많은 재료를 발명해내고 개량해내고 발전시켜 왔지만요, 이 플라스틱만큼 많은 이 기존의 재료의 영역을 빼앗은 신물질의 출현도 없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이러한 그 타 물질의 영역을 빼앗는 능력, 바로 결점이 적고 변형이 자유롭다는 점에 있는데요. 플라스틱의 성질은 이렇죠? 굉장히 가볍고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데 용이하죠. 또 투명하게 만들거나 색깔을 다양하게 입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약간의 개량만 걸치면은 생각하는 모든 방면으로 성형이 가능한 수준이죠. 훨씬 가볍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발포 제품 스티롤이나 우레탄 폼처럼 이 공기를 넣어주면은 경량성과 보온성이 추가됩니다.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폴리카보네이트가 있는데 이 내충격성 일반 유리의 250배 이상으로 굉장히 가혹하고 극한 조건에도 견뎌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신호등, 항공기 재료, 선박 재료 이런 쪽에 이용하고 있죠. 이 플라스틱에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열에 약하다는 점이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겠지만 이것도 돈만 쓰면 돼요. 비용만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하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좀 어렵겠지만 꽤 높은 온도에 견디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과의 이 소재 분쟁으로 많이 좀 내용이 언급됐었죠. 폴리이미드. 이 플라스틱은 약 400도씨에 가까운 고온이라던가 절대 용도에 가까운 극저온에도 견디는 아주 우수한 성질의 플라스틱입니다. 따라서 극한 상황, 이 바닷속 수천 미터라던가 우주 개발에 아주 필수 재료죠. 여기다가 약물, 약품, 화학물 이런 쪽의 내구성을 조금 더하고 싶다면 테플론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도 됩니다. 진한 황산이나 강한 알칼리 성분에 담가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용 기구를 제작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반적이면서 중요한 용도는 이 플라스틱이 기본적인 이 마찰 계수가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딘가에 늘어붙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프라이팬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강한 플라스틱의 강점은 역시 이 다채로운 스타일과 폭넓은 용도에 있는데요. 순수 인공 재료이기 때문에 자연에는 없어요. 설계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성질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점에 있습니다. 높은 발전 가능성이 다른 요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해요. 예를 들어서 목재나 금속 같은 재료는 아무리 발전시키고 개량을 하더라도 좀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죠. 따라서 플라스틱의 압도적인 강점은 바로 이러한 요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의 성질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 단어죠, 플라스틱. 원래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유연하다,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러한 성질 뿐이라면은 흙 쪽도 있잖아요. 점토라던가 밀가루 반죽이라던가 기타 가루 물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의 성질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분자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천에서 수만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거대 분자를 이 고분자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자를 인공적으로 많이 결합시켜서 사용하기 쉽게 굳힌 물질은 모두
플라스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물질군들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 섬유 또한 그 정의상 플라스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리에틸렌, 이 테레프탈레이트 같은 고분자는 성형 방법에 따라서 페트병이 되거나 셔츠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자기 테이프가 되거나 이렇게 아주 다재다능하죠. 변형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이 외형이. 하지만 분자 레벨에서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플라스틱의 이제 구체적인 명칭들, 우리가 탄산음료를 사 먹거나 하다 보면은 그 물질을 보면은 폴리에틸렌, 스타이렌 이렇게 좀 폴리가 붙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접두어로 이제 많은이란 뜻인데 이 폴리에틸렌이나 기타 폴리가 붙는 내용들 각각 에틸렌이라든가 폴리스타이렌은 스타이렌이란 이 단위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대 분자란 말은 화학자들이나 전문가가 다루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거대 분자는 이제 잘 안 녹아요, 액체에. 그러니까 혼합물을 만들거나 특정 물질을 추출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내용이죠. 만들기 어려우면은 정체를 밝혀내기 어려우니까 이 R&D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거대 분자를 다루기 힘든 이러한 이유들, 또 그 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물질에 여러 가지 이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는데 그 붙는 요소들이 숫자가 일정하다면 여러 가지 이 룰과 법칙들이 좀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불특정이니까 굉장히 까다롭다는 내용이죠. 대략 이런 내용 때문에 이 고분자 화학은 기존의 일반적인 저분자 화학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늦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화학공업이라는 게 보통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같이 오늘날 우리네 이 문명과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들이 한 100년 이상이나 그 뒤에야 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을 흔히 이제 합성수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지, 보통 나무 수액을 말려서 얻는 송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수지잖아요. 이 수지가 인류가 처음으로 이용한 플라스틱 상태의 화합물입니다. 근데 당시로는 용도라고 해봐야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뭔가를 붙이는 접착제라던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방지 그런 내용이었겠죠. 오늘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공적인 플라스틱, 한참 시간이 지나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이 발견의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독일의 화학자인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쇤바인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그 실험을 하다가 이 질산과 황산을 바닥에 좀 쏟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당황했어요. 좀 유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주방용 앞치마로 이 바닥을 닦은 후에 이걸 이제 난로 위에 좀 얹어서 말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치마가 불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타버렸죠. 이건 이제 앞치마에 불이 붙은 그 이유가 그 앞치마의 성분인 셀룰로스가 황산의 작용으로 이 질산과 화합을 하니까 이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성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전쟁 무기로 쓰인 이 면화약입니다. 그리고 1856년에 이 나이트로셀룰로스의 이 장뇌, 그러니까 나무를 증류하면 나오는 이제 고체 성분인데요. 이거를 좀 일정 부분 섞으면 이게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성질이 좀 밝혀졌습니다. 이 미국의 인쇄업자이자 발명가였던 이 존 웨슬리 하이엇, 이를 간편하게 만드는 법을 연구해서 이 실용화에 성공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셀룰로이드죠. 이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으면서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사의 획기적인 신물질, 이러한 셀룰로이드는 안경테라던가 틀니, 피아노 건반, 칼 손잡이, 기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주방용, 거실용, 이 목욕탕용 물질 등의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죠.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났고요. 그동안의 여러 물질들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아인데요. 이런 좀 우리 주위의 일반 생활용품들 중에 좀 고급품의 내용들을 기존에는 이 코끼리의 상아를 통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애장품으로 쓰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일상용품으로 쓸 정도로 광범위하게 상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즉 그에 비례하는 수만큼 코끼리들이 이제 죽었을 텐데요. 이 하이엇, 코끼리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의 1900년도에 다 되어서요. 이 카메라와 이 필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스트먼 코닥이 이 셀룰로이드로 만든 영화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여기서 연계가 됐어요. 아, 참 여담으로요. 우리 왜 옛날 배경의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극장에서 이제 영사 기사가 영화를 이제 필름을 돌려서 틀잖아요. 근데 간혹 그 영사기와 필름에 불이 붙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인가라고 어릴 적에는 생각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셀룰로이드와 기타 플라스틱의 성질이 바로 이런 화재를 유발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있죠? 이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 1940년에 미국에서 발매되어서 이 석탄과 공기와 이 물로 만들어진 당시에 굉장히 가늘고 비단보다 아름다우면서 강철보다 강한 섬유, 이게 타이틀이었는데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에틸렌, 뭐 플라스틱 중에서도 거의 최고 요소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뭐 비닐봉지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쓰이는 약간 좀 막 쓸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은 대개 이런 폴리에틸렌으로 만듭니다. 생산량으로 치면은 전체 플라스틱의 약 25% 이상을 이 폴리에틸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당분간 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디 흔한 이 폴리에틸렌, 역사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1939년에 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잖아요. 이때 폴리에틸렌 제조법이 좀 확립되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레이더 설계에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 중요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각국은 이 레이더 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는데요. 아직 뭐 비행기나 이 함선에 제대로 탑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무겁고 뭐 비싸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볍고 그러면서도 절연성이 우수한 이 폴리에틸렌이 등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테나 이런 부품들이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좀 제품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용성과 유용성이 획기적으로 개발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941년 이 영국군은 레이더가 탑재된 이 야간 전투기를 개발해서 이 독일군의 공습을 봉쇄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아주 대활약했죠.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는 이 독일군의 잠수함, 유보트. 이 레이더를 탑재한 영국 항공기에 의해서 차례차례 격침되고 결국 전장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이 이러한 중요한 좀 레이더 기술을 우방이었던 미국에 제공을 하자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한순간에 결정이 됐는데요. 폴리에틸렌의 출현은 당시에 그 일본군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과 같이 이 플라스틱을 개량하는 이 성질을 좀 개선하는 이 기술법도 계속 발전을 했고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니까 아주 다양한 기능의 플라스틱을 설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발광 기능이나 발전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막 우리 생활의 중추가 될 거예요. 이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가 지구에 뭐 워낙 풍부히 매장되어 있잖아요. 범용성도 높고 기능성도 뛰어나니까 이제 아마 모든 재료를 대체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부 석유 메이저사들은 약 50년 전부터 석유 피크 얘기를 하면서 석유가 뭐 얼마 안 가서 고갈이 되니까 아껴 쓰자. 그리고 대신에 비싸게 받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통 산업은 신산업에 이제 밀려나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쓰고 버리는 이런 각종 플라스틱 제품, 자외선을 받으면은 약해져서 잘게 분해되는데요. 이 바다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대량으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그 영상 매체라든가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물고기나 뭐 거북이 같은 이런 해양 생물, 이런 플라스틱을 먹고 중독되어서 또 다치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중독된 물고기를 또다시 인간이 먹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유기물을 이제 쉽게 흡착을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각종 독성 물질을 이제 농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은 이 물고기들이 돌고 돌아서 아주 엑기스만 농축된 이 플라스틱의 썩은 물질들을 인간이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축된 독약을 먹고 있는 셈이죠.
이 전 세계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서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굉장히 더욱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힐 내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뒤, 그러니까 2050년쯤 되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의 총 중량이 전 세계 물고기의 총 중량을 넘을 것이란 그런 계산치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30년이 더 가면은 물고기 한 마리를 먹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 전체가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플라스틱의 이런 공해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자연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죠.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를 익혀야 함이 분명합니다. 플라스틱,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줬는데 점차 그 독소적인 요소가 더 나오고 있고요. 다 뭐 사람 하기 나름이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라스틱은 여기까지 보고요. 아마 시간상으로 마지막이 될 텐데 실리콘, 이 컴퓨터 문명의 시작점이 된 이 신물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아무래도 컴퓨터 이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 컴퓨터 이전의 프로토타입인 전자계산기가 처음으로 탄생한 때는 약 1945년. 이제 ENIAC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최초의 개발은 이 전쟁용이었습니다. 이 포탄의 탄도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완성이 되었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일찍 개발이 됐으면은 아마 연합군의 압도적인, 일방적인 더욱 빠른 승리가 되었겠죠? 이게 뭐 축복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애니악을 보면은 이제 1만 8천 개에 가까운 엄청난 수의 진공관, 그리고 7만 개의 저항기, 그리고 1만 개의 콘덴서로 이루어졌고요. 사이즈만 해도 가로가 30m, 높이가 2.4m, 세로가 1m, 전체 무게가 약 27톤에 달하는 엄청난 사이즈였습니다. 오늘날 아주 큰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버 전산실 전체가 이 컴퓨터 한 대,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계산밖에 못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정말 오늘날 생각해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내용을 떠올리곤 합니다. 애니악은 이제 이 현대 컴퓨터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미약한 것이었지만 이 탄생 자체는 사실 대단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상당히 훌륭했지만 지나치게 거대한 데다 비용도 많이 들었죠. 결국 아주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고요. 이러한 계산기가 우리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기계로 발전한다. 그러려면은 바로 어떤 재료를 만나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소, 즉 실리콘이죠. 이러한 규소를 설명을 할 때는 이 탄소랑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한데요. 다들 그 주기율표 기억나시죠?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고 다녔었던, 이제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그 추억의 내용입니다. 이 탄소와 규소는 이 주기율표에서 위아래에 위치한 이 형제 원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보면은 이제 결합판이 4개가 있고 규소의 결정 구조가 이 다이아몬드와 완전히 똑같다는 점 등에서 이 탄소와 규소는 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하는 장소와 작용하는 곳 등을 좀 비교해 보면은 전혀 다른데요. 탄소를 보면은 이 생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죠.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DNA, 기타 모든 내용들이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지표와 해양,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이 탄소는 이 중량으로 따졌을 때는 0.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분량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무게의 약 20%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는 그야말로 이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와 상당히 닮은 규소, 참 놀랄만할 정도로 생명의 개체와 관계가 없는데요. 아주 일부에는 있다고는 해요. 플랑크톤이나 이 볕과 식물, 기타 아주 소수의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생물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소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규소는 지구상에 상당히 풍부할 뿐 아니라 매우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 생명체는 이러한 규소 성분을 거부하고 있죠. 그 이유가 사실 대부분 이 규소가 암석으로 존재한다는 데 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원소로 나눈다면은, 그러니까 중량비로 따지면은 산소가 한 절반, 그리고 규소는 한 4분의 1 이렇게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이 규산염 덩어리가 물에 덮인 행성,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양과 중량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르니까 자연계에서 이 탄소와 규소가 결합한 화합물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것을 인공적으로 결합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바로 이것이 실리콘의 일정 성질이죠. 주방용품이라든가 의료용 재료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 고무 같은 것도 있죠. 내구성이 높은 데다 열에도 아주 강합니다. 뛰어난 재료를 좀 만들어내는 이러한 요소들, 이 탄소와 규소의 결합이 자연계에 없다. 상당히 좀 수수께끼 같은 내용임에 분명하죠. 참고로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뭐 컴퓨터 등에 좀 사용하는, 그러니까 좀 반도체를 만들 때 이용하는 실리콘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규소는 이 생명체에게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이 신물질 재료로서는 인류에게 상당히 고마운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고 대량으로 존재하는 원소인데도 근데 인간이 발견해서 사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뭐 로듐이나 팔라듐, 오스뮴 같이 굉장히 존재량이 적고 희소한 그런 원소보다도 더 늦은 1823년에야 비로소 이 순수하게 그 물질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뭐 잠깐 얘기했듯이 이렇게 늦게 발견된 이유는 이 규소와 산소의 상생이 굉장히 좋으니까 서로 강력하게 결합을 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석이나 유리 모두 이 규소와 산소가 교대로 결합한 네트워크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 둘을 떼어놓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규소를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이 이 수많은 기술과 인간의 사고방식의 진보를 필요로 하는 매우 고단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순수한 규소는 좀 은백색 광택을 내뿜는 고체인데요. 뭐 멀리서 보면 금속같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성질 면에서는 금속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반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진 금속이 있고요.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이 비금속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 반도체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 바로 이 규소죠. 현대산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 바로 이 모호한 이 반도체적 성질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불순물의 양이나 이 빛을 쪼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통과시키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물질인데요. 뭐 금속의 경우를 보면 원래 원자 속의 전자 일부가 이 원자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을 걸면은 금속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반면 이 규소 결정 속의 전자는 조금 더 원자에 좀 끌려 있습니다. 속박된 상태여서 금속에서처럼 자유롭게 멀리 나갈 수가 없죠. 이러한 까닭에 순수한 규소 결정에서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순물로 이 다른 원소를 아주 조금 섞어주는 도핑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그 성질을 변화하는데요. 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를 활용한 것, P형 반도체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많은 반도체를 사용한 것, N형 반도체인데 뭐 두 반도체 모두 이 도핑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서 다양한 성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낸 그런 종류들입니다. 대부분 차세대 반도체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 뭐 어떤 식으로 좀 인류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P형과 N형의 이 다음 버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조합을 하면은요, 한쪽에서 오는 전류만 통과시키는 이 다이오드, 그리고 정보를 기록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등도 만들 수가 있죠. 뭐 예전에 잠깐 했어요. 이 게르마늄, 저마늄이죠. 원래 이 처음 사용된 원소는 사실 규소가 아니라 저마늄이었는데 게르마늄이라고 불리는 게 뭐 편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전에 한번 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뭐 간단히만 보면은 이 저마늄을 이용한 새로운 장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명한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통신 사업이 확장 중이었는데요. 멀리 떨어진 곳과 통화할 때 음성 신호가 약해져서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이 저마늄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이 발명이죠.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자 전 세계 기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뭐 이것의 개량형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기존까지는 이제 진공관을 썼지 않습니까? 일단 수명이 짧고요.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피곤하죠. 그런데 이 새롭게 등장한 트랜지스터가 수명 자체가 긴 데다가 비용이 낮고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설계하기에 좀 따라서 작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소의 탄생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트랜지스터의 등장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이어지는 이 반도체 산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고요. 뭐 일본의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도쿄통신공업,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하면서 바로 소니 이 브랜드의 회사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TV에 탑재가 되어서 TV가 뭐 우리네 일상에 가장 좀 밀접한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기자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바딘, 브레튼, 쇼클리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이 세 명의 과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뭐 마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도체 시대의 서막을 연 저마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 저마늄 트랜지스터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60도만 돼도 작동 오류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워낙 희소한 원소인 탓에 비쌉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렵죠.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내용이 규소의 탄생을 촉발시키게 됐는데요. 당시 과학자들이 이미 규소가 이 반도체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녹는 점이 1400도가 좀 넘기 때문에 열에는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제하거나 결정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또 반도체는 아주 적은 양의 원소를 섞어서 도핑하기만 해도 성질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반도체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아예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에 있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좀 기술적인 난관을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각종 이제 연관되는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점차로 해결이 돼요.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이후에 뭐 투자라든가 많은 산업적인 전개가 거의 모두 이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작은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규소의 골짜기, 즉 실리콘밸리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핵심인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 오늘날에는 세계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과수원 뭐 그런 밭에 둘러싸인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학생들을 배출을 해도 당시에 돈을 많이 주는 동해안 연안의 그쪽 지방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죠. 인재들이 다 빠지니까 지역이 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서 스탠퍼드 대학의 당시 이 교수들이 주정부를 설득을 해서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창업을 할 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회사들이 나왔고요. 바로 이 정책을 펴게 만든 이 터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 이 두 사람이 전자기기 제조업체를 설립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휴렛 패커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우수한 연구자와 학자들을 초빙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 학풍이 이때부터 좀 발달이 됐고요. 때마침 이제 전쟁도 있고 좀 미국이 좀 엄청나게 발전하는 때가 왔으니까 호재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세상의 IT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배하는 오늘날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 바로 그 배경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차세대 산업을 지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이 실험팀이 실리콘 집적회로 IC죠. 이걸 개발했고요. 그리고 마우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1971년 최초의 CPU를 발표한 것도 실리콘밸리. 애플이 애플1을 전 세계에 선보인 것도 실리콘밸리죠. 오늘날만 해도요. 어도비, 애플, 구글, 휴렛패커드, 인텔, 페이스북, 오라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야후, 뭐 기타 등등의 세계 굴지의 IT 회사의 본사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바로 이 디지털 혁명은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발전 요소가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온 이 발전해온 인간의 뇌가 탄생된 지 겨우 60년밖에 안 되는 이 규소로 만든 뇌에 추월당한,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더욱더 발전해서요.
점점 더 우수한 신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더 우수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이 싱귤러리티,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이죠. 즉 인공지능의 미래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세상이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모를 세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이 새로운 재료가 인간의 능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열쇠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더 이상 끌어올리는데 필요가 없어진 인간은 과연 어떻게 처분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인공지능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그러한 배경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하면서 유익한 이 책을 읽으면서 뭔지 모를 좀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 한번 청취자분들도 이 책,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나름의 답안을 한번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방송이 이 책 분량의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내용 말고도 많은 재밌고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꼭 한번 사서 좀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이 부킹도 잘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